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박헌영의 일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선공산당, 남노당, 사회공산주의자, 빨갱이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쓴 거냐면 19년 1월 1일에 쓴 거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헌영은요, 남한 출신 공산주의자입니다. 일제치하에서 공산당을 조직하려다가 일제경찰에 잡혀서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기 추록한 후에는 신흥청년 동맹과 조선청년 총동맹에서 활동했고,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조선일보로 옮겼지만 제3차 정간 사건으로 기자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조선공산당 창당 대회를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 본격적으로 공산당 확장을 위한 조직활동에 들어갔지만 다시 일제경찰에 붙잡혔다. 이게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립운동가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세력, 그 다음에 여운형이든 김구든 이런 민족주의자 세력, 공산당이 뭔지를 감을 못 잡은 이런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당 세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문재인 쪽에서 쳐올리는 놈들은 다 누구? 이쪽 공산당 세력 쪽인 거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으면 뭐예요? 결국 원한 나라는 뭐다? 북한이었잖아요. 그들을 왜 우리가 추앙해야 됩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추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추앙 안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자유진영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래도 해야 된다. 좋아해. 하는데 그러면 자유진영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운동 그거 공적도 인정해야지. 안 하잖아요. 얘네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애들이거나 간첩인 거죠. 자, 1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게 뭐라고요? 박헌영이 벌인 일인 거예요. 잘 보세요. 박헌영은 공판 도중에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병보석을 얻어 출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러시아로 탈출했습니다. 자, 이 미친 사람처럼 행세한 걸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박헌영이 미친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실제로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박헌영이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병보석 중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했습니다.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사람이 하게 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박헌영이 미친 사람 연기를 한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했고, 그 이듬해에는 아내와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대요. 아내를 못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다면 아내도 못 알아볼 거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려다 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나르고 병보석을 내준 거예요. 일본 판사들 되게 순진해요. 어쨌든요, 모스크바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박헌영의 아내가 딸을 낳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연기한 거 맞죠? 그리고 고문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게 딱 출소하자마자 싹 없어져요. 그렇게 쉽게 치료된 정신병이 너무 좋다. 네, 아닙니다. 연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짓이 뭐예요? 국제레닌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주의자 호치민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공산주의 지도자 양성소인 동방노동자 공산대학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공부까지 합니다. 정신병이 뭐 이렇게 갑자기 씻은 듯이 싹 낫는군요. 29년 10월 3일 날은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배후로 체포령이 떨어져서 조선에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소련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박헌영은 코민테른에서 국제공산당입니다.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을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스크바의 한 보육원에 딸을 맡긴 뒤에 아내와 함께 상하이로 갑니다. 무섭죠? 미친 척한 그 연기 그 속에서는 아내도 못 알아봤던 사람이 계속 아내랑 같이 움직입니다. 아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봉양을 했군요. 이제 이쯤 되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미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상하이에 도착해서요, 비밀리에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었고,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지도했고, 잡지 콤무니스트를 발간했습니다. 박헌영이 상하이에서 조직한 공산주의 조직을 국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선 이라고, 소련 공산당 그 선을 타고 왔기 때문에 국제선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헌영이 잡혔는데요, 김단야를 잡기 위해서 잠복해 있던 일제 경찰의 착각으로 체포된 거예요. 근데 박헌영이니까 곧 조선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을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박헌영은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공산당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뛰어난 공산당 조직 활동으로 한때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불렸습니다. 박헌영이. 자, 이쯤 되면은요, 김일성의 정적으로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갖췄죠. 가장 위대한 영도자. 소련 국제선 국제라인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 수감되고 나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아내를 잃은 게 어떤 거냐면 박헌영이 죽은 줄 알고 김다냐와 재혼했다고 해요. 이 아내가. 막 아내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참 따뜻한 곳이에요. 공산주의자들. 그쵸? 박헌영이요. 집안 전체를 팔아먹어서 공산당 조직 활동에 썼어요. 보세요. 이래서 공산당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러니까 저렇게 권력도 잡고 그쵸? 가장 위대한 영도자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친박 계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계실 때 그때 그 녹을 먹었던 소위 친박임을 주장하던 정치인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 했습니까? 했으면 저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근데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또 관광되던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소한 데는 찾아가 뵈셨습니까? 없다고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의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한의 위대한 영도자 박헌영이 북한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먼저 6.25를 제안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자고.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 안 받을 이유 없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 중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박헌영을 미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김일성이 제거합니다. 멋있나요? 엄청 멋있나요? 이 와중에 뭐가 멋있는 게 있나요? 자, 김일성 보세요. 어쨌든 이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게 박헌영이에요. 근데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미국 스파이로 몰아서 숙청해버립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그거요.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눈속임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말 그대로 선전선동에 불과한 거죠. 이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5.18 얘기 나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조선에 박정희 대통령을 저 공산당 세력이 왜 그렇게 증오하죠? 근데 남노당 세력을 초토화시켰거든요. 죽여버려야죠. 얘들 입장에선 그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흠잡는 놈들은 누구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싶어하는 놈들은 누구였을 것이다? 네, 북한도 그렇지만 중공도 그럴 것이고 네, 남한에 아직도 뿌리가 살아있는 이 남노당 일파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거 추론 안 됩니까? 이거 추론 안 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호모 사피엔스 이기는커녕 호모 사피엔스도 안 되는 뭐 한 네안데르탈린 정도 되려는가요? 실제로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박헌영의 간략 일대기 살펴봤습니다.